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4골을 넣자 일본에서는 자국의 스포츠 스타들과 비교해가며 적잖이 충격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다시는 스포츠로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손흥민 선수는 한 경기에서 무려 4골을 터뜨리며 자신의 한 경기 최다골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사우스햄턴의 세인트 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스햄턴과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종료 직전 첫 골을 시작으로 모두 4골을 폭발시키며 팀의 5대2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골은 손흥민 선수가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뒤 5년 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터진 첫 해트트릭이기도 합니다. 화끈한 골잔치는 1대0으로 뒤진 전반 추가 시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해리케인의 크로스가 길었는데도 폭발적인 스피드로 공을 잡아낸 뒤 송곳 같은 오른발 슛으로 골문 구석을 찔렀습니다. 후반 2분 다시 케인이 수비 사이로 패스를 찔러주자 잽싸게 달려 공을 따낸 뒤 왼발로 마무리해 역전골을 뽑은 손흥민 선수는 후반 19분 케인의 패스 타이밍에 맞춰 뒷공간을 파고들었고 돌파 후 오른발 슛으로 세 번째 골까지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9분 뒤 이번에도 케인의 도움을 받아 네 번째 골까지 뽑아내 프로 데뷔 후 한 경기 최다 골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른발과 왼발로 두 차례씩 4번의 슛으로 4골을 터뜨린 말 그대로 원샷 원킬이었습니다. 해외 언론들에서는 뜨거운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인터넷판은 손흥민과 케인이 무대를 장악했다. 이들은 텔레파시라도 주고받은 듯한 완벽한 플레이로 사우스햄턴의 높은 수비라인을 부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이 4골을 몰아치는 경이적인 플레이를 펼쳤다고 찬사를 보냈고 대중지 밀러는 토트넘의 한국인 스타가 4골을 터뜨리는 엄청난 쇼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증명했다고 썼습니다. 글로벌 매체 ESPN 또한 손흥민이 훌륭한 침투로 사우스햄턴의 수비 뒷공간을 허물었다면서 다른 선수가 아무리 엉망으로 뛰어도 조제 무리뉴 토트넘 감독에게는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공격수가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에서도 손흥민 선수에 관한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신화스포츠는 손흥민이 아시아의 새 역사를 만들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4골을 넣은 아시아 선수가 됐다. 지난 4시즌 EPL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으며 2019-20 최고의 골 주인공까지 됐다며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화스포츠는 멋진 출발을 달리고 있는 손흥민에게 이번 시즌 EPL에서 20골 돌파도 가능해 보인다. 그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고 극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기사를 쏟아낸 것은 일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괴물 같은 플레이를 펼친 압도적인 4골에 영국 신문도 열광했다는 기사들을 쏟아내며 손흥민 선수의 극찬을 늘어놓기 바빴는데요. 특히나 이목을 끄는 것은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입니다. 일본인들은 자국의 운동선수들과 한국의 스포츠 스타들을 비교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일본인들은 구보나 미나미가 손흥민보다 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신기하네. 레버쿠젠 시절부터 아시아 최고의 골잡이로 지금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4시즌 연속 리그 10골 이상은 성공하고 있지만 이번 시즌에는 개인 최다 기록을 갱신할 것이다. 이제 완전히 아시아 넘버1을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아시아인 중에 저렇게 초속의 마력을 내는 선수가 있다니. 아무리 훈련을 해도 그 주력을 낼 선수는 없을 거야. 탈아시아급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한 극도의 결정력. 이런 상황이라면 전세계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의 선수입니다. 일본인은 팀의 헌신적인 플레이를 추구하지만 해외에서 기록하는 결과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몇 골을 넣는지가 중요합니다. 미나미 구보, 도안 리치 선수는 지금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슛은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게 있고 선발은커녕 벤치밖에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손흥민은 씩씩하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일본인 플레이어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헌신적이고 균형 잡힌 플레이, 포지셔닝 따위는 대표팀에서 하면 됩니다. 강팀일수록 주전 경쟁은 힘듭니다. 그래서 골을 넣어야 합니다. 후한이라든지 사카이처럼 세계 수준에서 활약하는
수비수도 좋지만 역시 세계적 수준의 스트라이커가 자국에 있는 것은 솔직히 부럽다. 너무 부러워요. 한국은 손흥민 이외에도 황희찬, 황의조라고 하는 결정력 있는 윙포워드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미드필더는 많지만 윙포워드는 전무합니다. 이제 A매치 하면 발릴 일만 남았네요. 미남이 자꾸 얘기하는데 걔는 빼라. 쿠보도 기레기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레알에 소속했을 뿐 한 게 뭐 있냐? 일본 언론은 뭐든지 빨리 아이돌 만들고 싶어서 안달난 모양새다. 손흥민은 확실히 아시아 역대 최고 선수로 일본인 선수 중에서는 전무한 타입의 플레이어입니다. 일본은 다른 포지션의 선수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손흥민만 일본에 있다면 우리는 세계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최고가 아니라 다른 월드 클래스입니다. 이 경기뿐만 아니라 수준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타고난 능력이 아시아인을 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 결정력을 보세요. 아시아인 역대 축구 선수 중 1번입니다. 손흥민 정말 대단하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경기 4골에다가 토트넘을 지키는 절대적인 주전 선수네요.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에 베일이 가입하면 파괴력이 위험합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최고 같은 게 아니라 월드 클래스의 공격수입니다. 정말 분하지만 J리그는 시작한 지 약 30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결정력 있는 공격수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 유형은 일본인 중에 분명 나오기 어렵습니다. 일본인들은 비판이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사건이 생겼을 때 못 견딥니다. 정신머리부터가 글러먹어서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일본인으로서는 억울하지만 아시아 최고의 선수는 손흥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굉장합니다. 계속 꾸준한 결과를 내고 있어요. 너무 괴물이잖아. 일본 대표팀에서 가장 원하는 인재예요. 세계 최고의 윙어입니다. 월드 클래스라고 부를 수 있는 아시아 선수는 개인적으로 히데, 박지성, 손흥민 3명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일본인 가운데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보와 도미야스 다케이로 정도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일본 선수가 빨리 나와야 한다. 손흥민은 한국의 영웅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니 세계에서 발롱도르를 수상할 정도의 최고의 선수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이런 위대한 선수는 일본에서 향후 1000년 뒤에라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감이지만 윙포드에서는 변명할 여지 없는 한국의 참패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눈부신 활약이 이어지자 향후 일본 스포츠에 대한 비관론은 물론이거니와 과거 일본에서 활약했지만 한국인 선수에게 무참히 패배한 사건들까지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김연아 선수에게 번번이 패배에 눈물을 흘리던 아사다 마오 선수의 최근 인터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스포츠 잡지 넘버에서는 내 스케이팅 특별편 아사다마오 김연아를 이야기하다 라는 내용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아사다마오 선수는 김연아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연아를 이기고 싶었고 동시에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니어 시기에는 엄마끼리 친해서 일본 대회에 왔을 때 함께 놀기도 했지만 언론에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한 뒤 어색해져 멀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항상 나 자신을 이기면 된다고 했지만 사실 연아를 이기는 게 목표였어요. 소치 올림픽이 끝난 이후 같이 사진도 찍었고 서로 칭찬하기도 했는데 다시 만난다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사다 마오 선수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운동선수들은 국제무대에서 한국과 만났을 때만큼은 어떻게든 이기려 노력을 하지만 번번이 패배하고는 합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에서도 한일전이라고 하면 관심이 폭발해 특히 축구나 야구 같은 열기가 높은 스포츠 종목은 시청률이 30% 정도는 우습게 넘어갑니다. 경기가 열리면 네이버, 다음과 야후 재팬 양쪽에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떠오르고 끝난 뒤에는 다음날 양국 스포츠 뉴스 1면을 장식합니다. 해당 경기에서 뛰는 선수와 코치, 감독들의 경우도 굉장한 부담감을 갖게 되는데 협회장부터 구단주, 스폰서, 시민들까지 모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 경기의 승패가 자신들의 명성과 커리어에서 아주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김응용 전 국가대표 야구대표팀 감독은 모든 팀에 다 이겨도 일본에 지면 전패고
다른 나라에 다 져도 일본에 이기면 전승이다 라고 했고, 김학범 전 감독 또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일본과의 결승전을 앞두고 대표팀 선수들에게 일장기가 우리 태극기 위에 올라가는 건 눈뜨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한일전은 1945년 8.15 광복 이후 1953년에 있었던 피파 월드컵 스위스 아시아 예선전이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출정식을 하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게 일본에 패하면 대한해협에 빠져 죽으라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첫 한일전은 5대1로 압도적으로 대승했고, 이어서 일본에서 벌어진 2차전에서는 2대2로 무승부를 이끌어내서 대한민국 최초 월드컵 본선 진출에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일전이라고 하면 양국 간의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쉽게 떠올리는데, 역대 전적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앞서고 있습니다. 역대 전적만 봐도 한국이 훨씬 압도적이고, 1990년대 2000년대 이전만 해도 한국에게 일본은 전혀 상대도 되지 못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레전드이자 슈퍼스타 차범근, 최순호가 활약하던 시기였던 1970년대 80년대에는 일본의 눈앞에서 한국이 항상 아시아권의 최종 보스로 군림했던 시기라 항상 쪽도 못쓰고 깨지면서 상대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은 언제나 한국의 밥이었고 승점 자판기였습니다. 한국이 축구에다가 돈을 많이 쓴다고들 하지만 일본은 한국보다 축구와 관련된 예산을 두세 배 정도는 우스울 정도로 더 많이 사용하면서도 여전히 한국의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한국 스포츠가 일본을 압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당했던 역사의 치욕을 갚아주겠다는 선수들의 정신력이 한몫하는데요. 일본 네티즌의 댓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정신력이 있는 이상 일본에서 한국을 1000년 뒤에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손흥민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한 경기 4골이라니. 참 박지성 선수 볼 때만 해도 저런 선수가 다시 나올까 싶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나오고, 박찬호 선수 보면서도 저런 선수가 또 나올까 했는데 류현진 선수가 나오는 거 보면 앞으로도 한국 스포츠 선수들의 국위선양은 계속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한국 선수들 화이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도 화이팅! 페페TV도 화이팅!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이 우방국을 상대로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 편에 합류하기 시작했다며 호주, 일본,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인 쿼드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를 더한 쿼드 플러스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공통의 가치와 이익을 가진 나라들이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며 중국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목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와 향후 대한민국 정부의 기조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되면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 쉽지 않은 질문에 한국 정부가 답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9일로 예정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아세안 회의 참석,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미국 방문이 1차 시험대가 될 전망인데요. 강경화 장관은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한국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차례로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들이 중요한 까닭은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 간에 있어 미국 편에 서라는 요구를 노골적으로 꺼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중국 견제를 위한 압박 외교를 펼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방위비 5배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면서 이미 한국 정부의 감정을 상하게 한 터라 우방인이 무조건 우리 편을 들라는 요구는 다소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최대 우방국인 미국을 등지고 중국 편을 드는 것도 그간 쌓아온 미국과의 협력관계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세계 공동체가 다자주의를 구하기 위한
위한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다자주의 붕괴가 일찍부터 시작됐지만 코로나19는 그 연약함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아울러 다자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갈등에 있는데, 이를 극복하는 것은 더욱더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생명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의무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감염병과 공중보건은 테러, 사이버 공격, 인포데믹과 함께 안보의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기 위해서는 국내 대응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전염병이 종식돼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어느 정도 있다. WHO 개혁은 실질적인 노력을 할 중견국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더 크고, 중견국들이 힘을 합치면 훨씬 더 큰 영향을 강화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휴전협정에 근거한 취약한 평화를 공식적인 평화협정에 근거한 영구적인 평화로 바꾸려 한다. 지난 3년 동안 그 과정은 기복이 있었고 현재 북한과는 대화가 단절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유지하고 느리지만 확실한 평화를 위한 토대를 다지기로 했다. 한미동맹의 튼튼한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전쟁으로 황폐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번영하는 시장경제와 활기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세계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다자주의의 모델이자 헌신적인 옹호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중국, 미국 누구 편을 들기보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이라며 양국 간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 미국 국무부에서 이례적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앞서 한미관계가 어느 시점에선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하여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워킹그룹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접한 미 국무부에서는 이례적으로 장문의 논평을 냈는데요. 미 국무부에서는 미국의 소리를 통해 이 장관의 한미 동맹 발언을 언급하며 우리의 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 경제, 에너지, 과학, 보건, 사이버 안보, 여권 신장을 비롯해 지역과 국제적 사안 전반에 걸친 협력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동맹국 당국자의 발언에 반박성 논평을 내놓은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미국에게 있어 한국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이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단순히 군사안보동맹을 넘어선 관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메시지는 중국과 갈등이 체제 경쟁 차원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이 동북아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의 이탈을 단속하는 의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이번 회담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북한의 대화 촉구도 촉구할 예정인데요. 특히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점검, 신남방 정책 고도화, 코로나19 대응, 한반도 정세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속적인 신남방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코로나19로 변화된 정책 환경에서 신남방 정책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고 조화로운 협력을 어떻게 모색할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보건의료 협력, 정보교환, 공유, 개발된 백신의 공평한 배급, 필수 인력의 이동 보장, 무역 자유화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을 사이에 두고 한국과 같은 입장에 놓인 일본의 경우 미국의 손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는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 시료에 따라 개발에 나선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에 배치할 방침이라고 내비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축 담당 특사인 마셜 빌링슬리는 인터뷰에서 미국이 개발 중인 중거리 미사일은 일본 등이 앞으로 절대로 필요한 방위 능력이라며 일본이 배치 후보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긴박한 위협이라고 단정하면서 아시아 유관 당사국과 군사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아시아 관계국과는 중국의 핵전력을 야기하는 임박한 위협뿐 아니라 동맹국을 지킬 능력에 관해서도 협의하겠다. 일본의 배치 가능성이 있는 중거리 미사일로는 지상 발사형 순항 미사일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항 미사일은 음속 5배 이상으로 비행하면서 우회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가져다줄 방위 능력이라며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미사일 배치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순항 미사일은 사정권 1000km 안팎으로 미국령 괌에 배치해도 중국을 타격권에 두지 못해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빌링슬리 특사는 일본 측에서도 미사일 방위 일환으로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추진하는 데는 가치 있는 일이라며 보유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에 일본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교도통신에서는 아베 총리가 후임 총리 선출 이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한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총리 임기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이 문제는 최근 미국의 서태평양 군사태세 변화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뻔뻔스럽게도 일본은 항공자위대에 전투기 F-15J에 AGM-158C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탑재시키기 위해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 당국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원거리 타격용 미사일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고, 앞서 일본 정부의 방위 중기계획서 2018년판에는 원거리 방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가 사퇴하지 않고 예정된 임기인 2021년 9월까지 자리를 지켰다면 순조롭게 장거리 미사일을 도입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추진했겠지만, 아베 총리의 몸이 이상이 생기며 조기 사임을 하게 되자 마지막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씨, 마지막까지 진짜 용 쓰시네요. 그냥 가요 좀. 뭐 하는 거예요, 막판까지. 미사일은 들여서 뭐 하려고요. 그거 중국 핑계로 들여가지고 우리나라에 쏘려는 거 아니에요? 뻔하지 뭐. 참 열심히도 사십니다 진짜. 그럴 거면 그냥 계속 총리하세요. 사실 아베씨만큼 일본 망쳐먹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살신 성인의 정신으로 후쿠시마 농수산물 먹기 운동하다가 병까지 걸리고, 참 여러가지 의미에서 역대급 일본 총리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